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열흘째인 오늘 위중증 환자는 420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러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양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10대 학생들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2,42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은 81.2%, 접종 완료는 77.2%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사이 35명 늘어 460명을 기록했는데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방역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장기화하고 백신 접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한 영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 증가폭에 비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증가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될수록 개인의 방역 실천이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고령층 돌파 감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 간격을 5개월로 당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은 오늘부터 추가 접종을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특별점검 결과 미접종자 시설 출입과 영업시간 제한 미준수 사례 등 지금까지 738건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수능 전 격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그리고 자가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보건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석탄 수급 부족과 전력난 등으로 요소의 수출을 막아왔던 중국 측이 한국 업계가 이미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해서 수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밝혔습니다. 일부 물량을 실은 선박이 오늘 오전에 중국을 출항해서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이 요소 18,700톤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여와 디젤 화물차 운행 등에 필요한 요소수로 제조할 경우 모두 2-3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미 계약했던 요소 물량 18,000여 톤을 우선 수입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요소 7,000톤은 중국 측에 이미 수출 검사 신청을 마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7,000톤 가운데 일부 물량은 수출 검사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요소 2,700톤이 오늘 오전 중국 칭다오항을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요소가 조만간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이 요소수 품귀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부총리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외교 채널을 동원해온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호주와 베트남, 러시아 등 10여 개 국가들을 상대로 요소 또는 요소수 수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최근 자국 내 석탄 수급 부족과 전력난 등으로 요소 생산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15일부터 요소를 비롯한 29종의 비료 품목의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 사용량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는 요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미진한 점이 남는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이후 처음으로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훈 토론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도 그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윤 후보가 대장동 초기 부정비리 사건의 주인 검사 시절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야당과 특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은 시간 끌기용 나쁜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후보 선출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윤 후보는 5.18 자유공원에 이어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민주화 인권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5월 어머니회와 대학생단체는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이 정치적 자작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후 있었던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 자료와 대검의 감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8일 만입니다. 손 검사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수처 관용차를 탄 채 차폐 시설을 거쳐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법력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표시돼 있어 손 검사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손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꼬리표는 민원성 제보를 반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조사를 받은 김웅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며 공수처가 사건 규명의 실마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공수처는 김 의원 조사 자료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가 진상조사 자료를 토대로 손 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에 재판부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에 이어 10월 취업자 수도 60만 명 넘게 늘며 코로나 이전 고용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8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 7달은 50만 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0만 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비대면으로 수요가 늘어난 운수창고업도 16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교육 서비스와 숙박음식처럼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청년층에서 주로 취업자가 늘었는데 특히 15살에서 29살 청년층의 고용률은 10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청년층의 취업자가 이제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정보통신업이라든가 제조업,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가 좀 지속되어지고 있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반면 자영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16만 명 넘게 줄었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만 6천 명 줄어 3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고용 회복세가 함께 지속되면서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99.9%까지 회복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통해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며 취업자 숫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인근에 있는 오리 농장도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그제 메추리 2,000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해 충북에서 처음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건 7개월 만입니다. 이어 이 메추리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오리 농장도 AI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3,000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3km 방역대 안에 있는 나머지 가금 농장 5곳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폐사나 산란율 저하 등 AI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부를 매일 소독하고 진입로에 주기적으로 생석회를 뿌리는 등 자체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부안과 정읍 등에서는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이 지역 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세계 반도체 기업들에게 생산 판매 정보 제출을 요구해 정치적 압박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우리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정보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현지 시간 9일 미국을 방문해 약 40여 분 동안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난을 타개하겠다며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생산과 판매 정보 제출을 요청해온 시한 다음 날 곧바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절대 보안이 잘 지켜질 것이고 일회성 조치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확인이 있었습니다. 문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자료 요구의 당초 취지였던 만큼 미국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간 국장급에서 진행돼온 한미 산업 협력 대화를 장관급으로 높여 확대하고 반도체 협력 대화 분과도 따로 만들어 다음 달 8일 첫 회의를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각국 기업들에게 영업 기밀을 요구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은 미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자발적 자료 제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CEO I've talked to, including TSMC, has said it's a good idea. It will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supply chain, which will cut down on bottlenecks. 이번 미국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한 반도체 관련 기업은 모두 189곳입니다. 미 상무부가 해당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협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다음 주 중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정상 간 양자회담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인데 현재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중에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미중 간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 양자회담 개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 2월과 9월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미중 정상 간 단독 회담은 갖지 못했습니다. 시 주석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순방을 자제하면서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서 개최됐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어는 지난달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미중 정상이 올해 안에 회담을 갖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있어 회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북핵과 기후변화 등 특정 분야에서 미중 간 협력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어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완전 종식이 어려워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제약회사 화이자는 백신 추가 접종의 예방 효과가 1년 정도 지속될 것 같다며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56%가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건강에 지장을 줄 위험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8월 말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에 그쳤었다고 엑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독감처럼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58%가량으로 집단 면역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We would hope that as we get people more vaccinated, not only in this country, but throughout the world, that the level of viral dynamics will be so low. 이런 가운데 제약회사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의 효과는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개월 정도인 첫 접종의 효과 지속 기간보다는 길어질 거라는 건데 결국 매년 접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It looks like that it will last for a year. It looks like that there is a chance that this will become an annual revaccination. 화이자는 이와 함께 미국 내 추가 접종 대상을 성인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추수감사절인 오는 25일 이전에 FDA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로 요소수 공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아직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소 부족은 차량용 요소수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쓸 비료 품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비료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엔 이른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직 단풍이 남았는데 이거 빨리 떨어지라고 재촉이라도 하는 걸까요? 곳곳에 이렇게 예쁜 눈꽃이 피었습니다. 단풍이든 눈이든 만끽하고 싶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작됐죠. 코로나 때문에 번호판 반납하고 쉬어야 했던 관광 전세버스도 손님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고지에 멈췄습니다. 요소수 품귀라는 복병 때문인데요. 이 버스 회사의 남은 요소수는 700리터입니다. 20대 버스가 25일 운행하면 동납니다. 손님들 예약은 밀려드는데 장거리 운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손님들이 움직일만 하고 지금 관광버스가 조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요소수 눈금이 많이 떨어지니까 걱정도 되고요. 급한 마음에 버스 몰고 나섭니다. 요소수 찾아 산만리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입니다. 연식이 좀 된 차를 이제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차를 남발을 붙여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죠. 전국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가 3만 8천 대인데요. 이 가운데 3분의 2가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쓸 요소수도 부족하죠. 만드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공백기가 또 나타나겠죠. 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소수 필요한 분들은 오늘도 줄을 섭니다. 어디 판다는 곳만 있으면요 산다는 보장이 없지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직거래 해보려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까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촌도 비상입니다. 농기계의 경우 75마력 이상이면서 2016년 9월 30일 이후 출고된 것부터는 SCR이라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요소수가 필요하죠. 2만 8천 대 정도 되는데요. 벼 수확철은 끝났습니다만 겨울에도 농촌 바쁩니다. 겨울 작물들이 있어서죠.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 움직여야 하고요. 작물 실어 나를 화물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요소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와 생산업체가 선착순 판매 이렇게 나섰는데요. 준비된 물량들 금방 동나버렸습니다.
요소수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소는 비료의 중요한 원료인데요. 요즘은 이 요소 비료도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에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특히 가져올 수도 없고요. 매입 자체도 안 되고. 그렇게 비료 창고에는 남아있는 비료가 거의 없고요. 농민들도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요소 비료는 작물의 성장을 돕는 영양제 역할을 하거든요. 제때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각 농협마다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을 뒀습니다마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농민들 못 구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당장 월동 채소와 감귤 주 생산지인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와 달리 농업용 요소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40% 선인데요. 전체적인 수입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1년 전 톤당 270달러에서 최근 900달러까지 3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료 가격도 이미 14%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가격 더 오르겠죠. 더 걱정되는 건 내년 비료 수급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중동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그쪽에서 구매를 잘 안 했으니까 이제 우선은 주 구매선이었던 데부터 주겠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비료 가격 상승은 결국 농가 생산비 증가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할 심적 부담에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3일 22살 A씨는 병원비 부담이 커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7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간병 7일 만인 5월 1일 A씨는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치료식과 물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A씨는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존속 살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아버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마음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존속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존속 유기치사죄로 인정받기 위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양형에 있어서는 간병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미숙한 판단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존속 살해의 경우 최소 7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지만 감경 사유를 받아들인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20대 피고인만의 문제인가를 물으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뚜렷한 폐륜 범행임을 재차 확인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해외 우편으로 들여온 마약을 SNS를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접근은 쉽고 추적은 어려운 인터넷과 가상화폐가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특히 젊은 층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호텔에 들이닥친 경찰이 방안 곳곳을 수색합니다. 수납장을 열어보니 엑스터시와 필로폰이 한가득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판매용으로 작게 포장된 마약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다 엄청 많이 해놨네. 해외 우편으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28살 A씨 등 마약 조직원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넘게 인터넷 광고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아 전국에 마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먼저 숨겨두고 위치를 넘기는 일명 던지기와 대금을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를 통해 입금받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들끼리도 얼굴을 모른 채 SNS로만 연락했는데 전국 120곳에서 압수한 마약만 10만 명분, 101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함께 붙잡힌 마약 구매자 14명은 회사원이나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의자 전원이 마약 전과가 거의 없는 20, 30대 젊은 층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해외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취향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내렸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2%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2.29포인트 하락한 2,930.17에 코스닥은 20.93포인트 내린 987.75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9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가 급락한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하며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내려갔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를 보였고 포스코케미칼은 투자 강화 소식에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의 유럽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계열사는 동반 강세를 보였고 대부시스터즈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며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오른 1,180원 9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여전히 날은 흐리고 경기 남부,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내일도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 호남과 영남 내륙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은 내일까지 최고 8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내일 아침도 상당히 춥겠는데요.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2도, 청주 4도, 광주 7도, 대구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9도, 청주 10도, 광주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